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통일학을 연구해서 통일학 박사가 되신 대학 교수이십니다. 요즘처럼 이 격동하는 정세 속에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미래를 이분한테 들어보면 참 요긴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주승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승현입니다. 북한에서 22년 살고 한국에 와서 16년 사셨다고요? 네, 북한에서 제가 22살까지 살다가 그리고 지금 16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고향은 함경도 함흥?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시고. 네. 뭘 하다가 오셨습니까? 네,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던 중에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한국에 오게 된 그런 이야. 이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네, 16살에 고등학교를 마치고요. 어허.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를 했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직이 대남방송. 네, 당시에 이제 남북한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진행을 예,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보내는 방송을 심리전 대남 확성기 방송이라고 하고요. 예. 남쪽에서 반대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 담당이 남쪽으로 보내는 확성기 방송 담당 요원이었고요. 얼마 전에 마침 대북 확성기 방송, 대남 확성기 방송이 철거했죠. 네, 예. 중단되고 철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방송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저희가 맡은 업무가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대남 확성기 방송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비무장지대에서 받아서 남쪽으로 보내는 중개 역할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쪽으로 오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했고. 맞불 방송.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국군과 인민군 혹은 이제 비무장지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 사건을 좀 진정시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제 업무,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비무장지대에서 담당을 했던 겁니다. 네. 대남 확성 방송 미리 제작돼서 오는 거의 주된 내용은 네. 북한 체제가 좋다. 그렇습니다. 체제 월성입니다. 예. 네. 빨리 와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반대로 남쪽에서 북을 향해 하는 방송은 우리가 좋다. 네. 빨리 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남쪽은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국제사회의 소식도 알려주고 그리고 최신 가요들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어떤 상황들을 또 남쪽에서 정보로 이제 들여보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군복무를 거의 5년, 6년 하시다가 이제 오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남쪽에서 북을 향해 쏘는 우리가 훌륭하니 빨리 건너오시오 하는 거기에 이렇게 싹 넘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탈북을 결심하시게 됐어요? 네.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꿈이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에 갔었고 그리고 직업군인이 되려면 사실은 장교 학교를 가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장교 학교를 가기로 다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던 사실은 장기학교로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하면 한국에 가서 좀 새롭게 좀 꿈을 가지고 좀 살고 싶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무장지대를
뛰어서 건너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데 아닙니까? 네, 비무장지대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6년간 그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지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겠다.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지뢰구역이나 그렇죠. 그리고 북한 지역은 고압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복호가 있고 차단물이 있고 철책선이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좀 한국에 가고 싶었고 또 몇 년간 거기서 근무하면서 좀 지형에 익숙했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송국을 책임진 방송조장이었습니다. 책임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통제나 아니면 감시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좀 혼자서 움직이기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이제 이용을 해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한밤중에? 새벽에? 밤에 오게 된 겁니다. 밤에? 네, 원래 낮에도 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복무했던 비무장지대는 서부전선입니다. 근데 서부전선은 아시겠지만 그 평야지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발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북한군 초소에서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남쪽 초소하고도 가까운 상황이어서 발각만 되면 뭐 사격을 할 수도 있고 추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저는 밤을 선택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형지물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뛰어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왔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도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공포스럽고 그렇죠. 네, 좀 힘듭니다. 등에 식은땀이 쫙 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 참 적응하기 쉽지 않으셨죠, 아무래도. 네,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뭐 한국에 온 이제 북쪽에서 온 분들이 다 좀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도 사회생활을 안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생활. 군복무를 하고 또 군복무를 비무장지대에서 하다 보니까 전혀 사회의 어떤 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또 제가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와서? 네, 제가 뭐 한국에 와서 뭐 직업군인으로 살까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할까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뭐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보도 좀 듣고 좀 한국 사회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좀 더 배우고 그리고 이 사회에 좀 뿌리 내리는 데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대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해에 대학 준비를 해서 대학에 붙었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학 입시 경쟁을 합니까?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들은 조금 뭐 우대가 있습니까?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제 특별 전형이라는 그 전형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특별 전형으로 가는데 그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외로 뽑긴 하지만 그렇게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에서 한 3명 정도 뽑는데 90명이 경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 사회에서도 이제는 그 특별 전형이 어려워서 차라리 수능을 보고 가자 이런 이제 기류도 흐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전형은 탈북민들에게 대학을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특별한 사회적인 혜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학생들하고 똑같다. 북한도 외국이니까. 어찌 보면 그런 특별 전형 케이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실 때는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경쟁률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훨씬 낮았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낮았지만 그래도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명문대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이 또래는 조금 밑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저보다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재수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나이가 같아졌습니다. 비슷해지고 졸업할 때 보니까 거의 이제 그 나이가
같은 이제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겁니다. 그 같은 동기들하고는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살면서 여러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가깝고 제가 의지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이제 그렇죠. 네, 친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제 대학에서 만난 네. 과 친구들도 있고 동아리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대학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통일학으로 석사, 박사를 계속 공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 뭐 버젓한 직장에 갈까? 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4년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억지로 졸업 학점만 채우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은 국회 같은 데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예. 그리고 특히 제가 탈북민의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탈북민으로서 겪는 어떤 분단의 아픔, 또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네. 그리고 통일을 소원하는 개인적인 어떤 바램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그 분단이나 통일 문제를 좀 전공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에서 나와서 다시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석사, 박사 때는 그래도 장학금을 좀 받으셨나요? 그때도 장학금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사 때, 박사 때는 기업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취업을 해서 공채로 취업을 해서 그때 등록금을 벌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면서 그렇게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참 어렵게들 공부하는데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네, 제가 지금의 어떤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 고민하고 문제, 그리고 좀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을 제 스스로가 다 경험을 해서 거의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제가 뭐 교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동떨어진 그렇죠. 어떤 그 세월을 살아온 것이 아니어서 예. 가급적이면 친구들이 상황을 좀 공감하고 좀 배려하고 또 함께하려고 좀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학이라고 하는 네. 그 분과 학문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일학은 좀 그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최근에 생긴 어떤 학문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통일학은 말 그대로 이제 통일에 관련된 국내적인 어떤 그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에 제반 어떤 그 상황들을 분석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일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요. 정치학에서 출발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정치학도 영역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학부 때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치도 있고 한국 정치도 있고 비교 정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단국의 정치는 늘 보면 목표가 통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영역으로 이제 통일학이라는 학문이 생겼다가 지금은 워낙 분단이 지금 오래되어 있습니다. 70년을 넘다 보니까 예. 모든 면에서 다 지금 분단의 이질성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그런데 그냥 이 한국에서 자라서 공부한 사람들과 달리 22년을 북에 살고 여기 와서 16년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누구보다 그 학문이 그냥 학문이 아니라 이렇게 막 와닿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가. 너무 절실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군복무를 하면서 그 몸으로 분단을 익혔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실제로 살면서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계속 분단을 읽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좀 통일에 대한 애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선택한 것이고 대학원에서 분단과 통일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결코 저는 우연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었다. 저에게는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것을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통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 된다는 뜻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양쪽을 다 살아보셨으니까 네. 북과 남, 네. 남과 북 참 많이 다르죠.
네, 분단이 73년째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질화가 됐고요. 또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서로를 깊이 알려는 노력도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분단을 더 멀게 하고 그리고 통일을 정말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라도 남북이 좀 서로를 아는 노력들 그리고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절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중국이다, 일본이다 가까운 나라, 네. 아니면 뭐 저 멀리 미국이나 유럽이다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들 다녀오잖아요. 네. 가서 살다 오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르지만 안단 말이에요, 조금씩은. 네, 네. 근데 북한은 더더욱 모르죠, 우리 국민들이. 네, 제 얘기가 교수님 말씀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북한에서 한국 넘어올 때 25분 걸렸습니다. 바로 거기니까? 네, 근데 사실 네, 그 길은 5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장애물을 제가 극복하다 보니까 25분 걸렸거든요. 올해 우리 국민들이 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네. 국방위원장의 그 분단선, 북한에선 분리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2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놓고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정말 우리는 북한도 남한도 한민족이고 한교례가 따는 땅인데 73년의 분단 동안에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북한을 멀게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이것이 정말 분단의 아픔이자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참 모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더 절실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네. 또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인 성향별로 많이 다릅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크게 거칠게 말하면 하루라도 빨리 통일하는 게 낫다라는 네. 주장과 네. 아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양쪽에게 부담이다. 네. 천천히 하는 게 낫다. 네. 이런 양쪽 주장이 크게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양쪽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 좀 적합한 네.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었던 국가가 분단이 되면서 통일에 대한 절박성, 필요성, 당위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돼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단이 70년 지나면서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강화되었고 그리고 남북이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제도, 문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간격을 좁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다시 필요하다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급하게 통일하는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통일의 어떤 공감대, 필요성을 다 확보를 한다면 정말 성공적이고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좀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보자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남과 북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여유 있게 길게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뭔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시간이 축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북이 오가고 왕래하고 교류 협력을 하고 그 과정의 상대를 알아가면서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또 북한에서 시도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례는 많고 경험은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강화된 73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좀 거칠게 그나마 동질성 그러면 무슨 언어를 같이 쓰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동질성? 참 동질성을 얘기하면 막 제 입에서 막 나와야 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게 참 고민스럽고 많이 안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민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핏줄도 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어도 되고 역사도 되고 문화도 됐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질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언어는 제가 한국에 온 지 10년 넘어서 제가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휘를 고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함경 북도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이 바로 남쪽 주민하고 대화로
대화를 하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통역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지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서 또 한 핏줄을 얘기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역사, 남북의 역사 다 틀립니다. 북한에서 배운 역사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 역사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신라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북한은 고구려를 중심에 놓고 봅니다. 아, 통일신라 이쪽 이런 개념을 잘 안 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도 다 틀리는 겁니다. 근현대사의 기점이 한국에서 보는 근현대사랑 북한하고 다 틀리는 거고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문화에 가깝거든요. 자본주의 문화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근데 북한은 전통 문화긴 하지만 어딘가 좀 약간 좀 어설픈 사회주의 문화를 많이 차용하고 있어서 문화도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놓고 봤을 때도 이 정도 이지라가 됐는데 네.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모든 면에서의 이지라는 굉장히 좀 강화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허무는 작업이 사실은 남북한이 서로 왕래를 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